자, 이어서 13페이지에 있는 그 챈들러 이론과 톰슨 이론의 시사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챈들러와 톰슨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60년대 당시에 이제 조직 외부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른 학자들이 이제 환경의 위험 요인을 막 언급하기 전에 선각자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외부 환경의 영향력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이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됐다. 두 번째는 조직이 생존하기 위한 운영 방향성을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정이라고 고치시면 좋겠어요. 설정하고 운영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조직 구조를 마련했다. 그죠? 어떤 얘기예요? 조직 구조를 마련했다. 우리 톰슨 같은 경우에는 오르거니제이셔널 레셔널리티, 조직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그죠? 완충부서 역할을 강조하죠. 그죠? 바운더리 스패닝, 경계관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버퍼링 디파트먼트가 필요하다. 완충부서가 필요하다. 완충부서는 결과적으로는 조직 구조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산을 잘하기 위해서 제조업체에서 R&D 센터, 연구개발부서를 강화한다든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고객들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HRD, 인적자원 개발 부서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디파트먼트 오브 버퍼링이죠. 버퍼링이래. 완충부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챈들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챈들러 같은 경우도 조직구조가 기능단위 조직구조에서, 그죠? 사업부재 구조, 여러 가지 다각화를 한다. 그래서 전략과 조직구조가 관계 있음을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핵심 기술, 그죠? 핵심 기술을 가져야 된다. 핵심 기술에 대한 얘기는 기술적 합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톰슨이 얘기했던, 그죠? 테크놀로지컬 레셔널리티. 그래서 길게 연계된 기술, long linked technology, 길게 연계된 기술. 그 다음에 mediating technology, 그죠? 중개형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intensive technology, 집약형 기술. 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이어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1980년대, 90년대에 등장했던 코어 컴피턴시, 핵심 역량과 관계가 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폐쇄적 관점, 그죠? 클로즈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외부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는다. 조직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오픈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시스템 이론 공부했었죠, 그죠? 베르틀람피가 이야기했던 시스템 이론, 이런 것들을 조직에 적용했을 때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사항은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영향 요소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외부 요소들이,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페이지 이어서 보실게요. 자, 14페이지는 상당히 중요해요. 60년대에 등장한 이론을 갖다가 우리가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은 좀 이른 감이 있고요. 본격적인 전략 연구는 197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후반에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분 이름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클 포터라고. 마이클 포터 언제 등장했죠? 우리 앞장 2장인가 3장에서 CSV 이야기할 때, CSV가 뭐였죠? Creating Shared Value. 지금 다 복습하는 건데 대답하는 학생 2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공유가치 창출이라고 해서 Creating Shared Value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뭐였어요? CSR하고 차이점이. CSR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뭐였어요?
수익을 먼저 창출하고 그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거고, 이것은 뭐냐면 경제적 가치가 바로 사회적 가치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어찌됐건 포터는, 이건 이제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 포터는 전략이라는 이야기를 나오면은, 스트래티지라는 말이 나오면은 포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전략 이야기를 하면은 포터 이외에도 다른 학자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 제가 학부 시절에 공부할 때만 해도 거의 포터 이론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어쨌든 포터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포터는 산업조직론, Industrial Organization Theory, Industrial Organization Theory, 제이셔널이 아니네, Theory, 산업조직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산업조직론 이야기를 잠깐 할까요?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산업조직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산업을 시장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 산업조직론이 사실은 이제 경제학이거든요. 경제학의 한 분야인데, 산업조직론을 설명하는 개념 중에서, 이것도 길어질 수 있는데, SCP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S는 뭐냐면 스트럭처, 구조, 컨덕트, 행위, 퍼포먼스. 산업조직론의 핵심, 구조, 행위, 성과,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조라는 게 뭐냐면 그 해당 산업 혹은 시장이 갖고 있는 구조를 얘기해요. 이 컨덕트는 뭐냐면 해당 산업 혹은 시장에서의 기업들의 동향이 어떠냐. 퍼포먼스는 뭐냐면 그 산업에서의 성과는 어떠냐. 기업들의 개별 성과는 어떠며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 구조행위 성과 모형을 설명하려면 이제 그 역사가 거의 한 100년 정도로 올라가는데, 뭐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여기서 초점은만 얘기할게요. 포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에서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가서 비로소 이제 경영학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경영학 이론들을 제시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학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의 이론은, 경영학 이론들은 경제학에 근거를 많이 하죠.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포터가 제시한 가장 유명한 개념 중에서 Five Forces Framework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개념도 사실은 이 산업조직론에서 그 연구 주제를 따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어쨌든 SCP 모형까지는 좀 복잡하니까 산업조직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산업의 구조다라는 거예요. 산업의 구조. 산업의 구조. 자, 산업의 구조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거죠. 시장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분명히 다른 개념인데 구별 안 하고 쓴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산업 얘기하면 보통 이제 기업들 간 어떤 경쟁이 중요한 개념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 그러면 소비자를 좀 포함하는 개념이긴 해서 두 개념은 다른데 저는 그냥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배우셨죠? 모노폴리 그러죠.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기업 집중 공부할 때 우리 그 담합이라는 거 얘기할 때 제가 독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독점, 뭐 과점. 그래서 모노가 하나라는 뜻이니까 그림을 그려볼게요. 예를 들면 A라는 산업 혹은 시장이 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하나인 경우 독점이라는 말을 쓰죠.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제 전매청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었는데 수입 담배가 금지되던 시절에 담배를 국가에서만 팔았어요. 전매. 그럼 담배를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이 판매하는 거니까 민간에서 파는 담배가 없죠. 하나밖에. 독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매청이 이제 한국담배인상공사로 바뀌었죠. 그리고 뭐 수입 담배도 많아지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이거랑 참고로 듀오폴리라는 것도 있어요. 듀오폴리.
듀오폴리는 복점이라고 해요. 복점. 거듭 복자를 써서 복점이라고 해요. 두 개만 있는 거예요. 두 개만.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올리고폴리. 올리고폴리는 과점. 그래서 뭐 독점이나 복점이나 과점이냐, 어떤 시장이나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 수가 상당히 적다. 독점은 하나, 독점은 두 개, 뭐 과점은 뭐 한 서너 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퍼펙트 컴피티션. 퍼펙트 컴피티션. 우리말로 얘기하면 완전 경쟁이에요. 완전 경쟁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좀 쓰면 네 번째 독점적 경쟁하고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 독점적 경쟁. 한 네다섯 가지로 이제 시장 구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산업조직론에서 이야기하는 모노폴리라는 건 하나, 듀오폴리는 두 개. 과점은 우리나라 정유 산업. 완전 경쟁은 뭐냐면은 일단은 참여자가 많아요. 참여 기업이. 예를 들면 100개, 200개.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진입과 퇴거가 상당히 용이하다. 그러니까 들어가기도 쉽고 나가기도 쉽고. 뭐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게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진입장벽, 베리어 투 엔트리라고 그래서 어떤 시장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게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벽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설비나. 그죠? 그래서 쉽게 뛰어들 수가 없어요. 항공 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는 이제 진입장벽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완전 경쟁 같은 경우에는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적어요. 들어가고 나가기가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 점유율도 고만고만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00개의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다 1%씩 있는 거. 그러니까 절대 강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은 참여자가 많다는, 그러니까 그 어떤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 수가 많다는 것은 완전 경쟁하고 동일한 개념이긴 한데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시장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가 그렇죠.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들, 뭐 독일의 폭스바겐이나 일본의 토요타 같은 경우, 그죠? 뭐 현대 같은 경우도 5위권 안에 들고요.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시장에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죠? 그래서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찬스가 있는 그런 시장 구조를 얘기하죠. 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 산업조직론의 핵심에서는 이 산업구조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뭐 SPC 모형에 대한 얘기는 추후 시간이 되면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시장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 폴시스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활동하는 시장 구조가, 자, 예를 들면 여기가 뭐 의류산업이라고 하면 의류산업, 의류시장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시장 구조를 봤을 때 산업 구조를 보통 산업조직론에서는 뭐 독점, 과점, 복점, 완전 경쟁, 독점적 경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경제학 개념에서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독점 시장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죠? 완전 경쟁 시장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별 기업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들의 동향을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를 테니까. 예를 들면 의류시장에서도 보면 어떤 의류 회사는 활동하는 기업들이 한 10개 정도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기업은 인적 자원이 상당히 풍부해요. 그리고 어떤 기업은 돈이 많고요. 어떤 기업은 설비가 좋고요. 상황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것과 좀 다르죠. 경영은 철저하게
개별 기업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운용 방향성을 마련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산업 구조의 힌트를 얻어서 그러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활동할 때 겪게 되는 위협은 도대체 뭐냐, 그 위협 틀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새롭게 진입하려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 겪게 될 수 있는 위협이 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기업이 상당히 강력하다고 하면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들 의식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어떤 기업은, 세모라는 기업은 진입자들이 상당히 의식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진입자 위협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자, 경쟁 위협이라고 하는 게 속해있다. 경쟁하면서 얻는 위협. 그 다음에 대체제, 대체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공급자, 구매자 위협이 있다. 이 5가지가 있다. 이게 이제 5가지, 우리말로는 5가지 세력 모형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Five Forces Framework.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Five Forces Framework의 종류도 그냥 많이 물어보거든요. 시험에서 첫 글자만 따서 진경대 공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경대 공부 해보세요. 진경대 공부. 이것도 어려우시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 이름이 진경인데 진경이네 아버지가 공구 가게를 크게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다 잊어버리도 좋으시니까 어쨌든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그 구조 속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어떠한 위협을 겪게 되겠니? 5가지가 있다. 진입자 위협서부터 구매자 위협까지. 근데 이 상황들은 기업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기업의 어떤 개별성을 이야기했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은 7, 8장에 가서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세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위협이 적다, 어떤 시장 내에 위협이 적다라는 거는 매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매력이 있다라는 거는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진입자 위협이 없고 경쟁자 위협이 없고 대체제가 없고 공급자가 되게 많고, 그죠? 구매자가 강력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장에서 활동하기가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포터의 이론을 이제 여기서 제가 뭐 일괄해서 다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일단 환경의 위험 요인을 체크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이 어디냐를 발견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포터의 이론의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흐름을 보면 이게 80년대 초반까지 얘기고요. 80년대 중반서부터 90년대 초반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포터의 이론은 그렇잖아요. 자, 도대체 시장을 이렇게 하나하나 봤을 때 매력적인 시장을 찾아야 돼. 왜냐하면 매력적인 시장에 들어가야 수익이 창출될 수 있으니까. 그럼 매력적인 시장은 뭐니? 위험 요인이 적어. 진입자 위협도 적고, 경쟁자 위협도 적고, 대체자 위협도 적고, 공급자가 많고요. 그죠? 혹은 공급자가 나를 위협하지 않아.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부품들을 쉽게 막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받아. 그게 공급자 위협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든 제품도 살 사람이 많아. 구매자들이 많은 경우.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매력적인 시장도 보면 이제 기업이 점점 많아지고 경쟁하면서 찾아보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80년대 초반할 때만 해도 제조업에서 그렇게 위력을 못 떨쳤지만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지금은 세계에서 강력한 제조업가로 나왔잖아요. 그만큼 기존에 활동하던 일본이나 미국, 독일 기업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도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매력적인 시장은 존재하지 않게 되죠. 수익이 난다 싶으면 많은 기업들이 와서 활동을 할 테니까. 그래서 80년대 중반에는 어떤 이론이 등장하냐면, 어차피 매력적인 시장은 이제 없다. 모든 시장은 다 경쟁 상태고, 그죠? 그리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직이 보유한 자원을 잘 활용해야 돼. 우리 조직은 인적 자원이 좋아. 우리 조직은 재무적 자원이 풍부해. 우리 조직은 계열사가 많아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부의 어떤 자원들을, 리소스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죠? 그래야 경쟁력이 생긴다. 이걸 이제 경쟁 우위라고 해요. competitive advantage. 경쟁 우위가 생긴다. 이런 학자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학자가 프라할라드하고 해멀이에요. 해멀은 이제 제자예요. 프라할라드의.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리소스 베이스드 뷰라고 해요. 이른바 자원 기반 관점. 그래서 RBV, 그죠? RBV.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B하고 V가 같이 오니까 자원 기반 관점이라고 해요. 조직이 보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경쟁 우위를 가져야 된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경쟁 우위를 가지려면 기업은 핵심 역량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거죠. 1980년대에 제가 소니 얘기를 저번에 한 것 같은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전자산업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소형 전자제품 상당히 정밀하게 잘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게 핵심 역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일본 기업 특유의 어떤 인적 자원과 조직 문화를 활용해서 경쟁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포터의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인 시장을 찾자는 점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초점이 조직 밖에 있어요. 외부 영향 요인이 뭐야? 그런데 매력적인 시장은 점점 줄어들어요.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그래서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전략적인 초점이 조직 안으로 와서 야 어차피 경쟁 다 치열하니까 경쟁 우위를 가져야 돼. 경쟁 우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직 내부의 자원들을 잘 활용해야 돼. 그죠? 경쟁 우위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 역량이야. 그야말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물론 포터는 이런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 뭐 나중에 뭐 밸류체인 분석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흐름을 보면 70년대 이후 후반 이후에 전략적 초점은 조직 밖에 외부 환경 영향 요인을 의식하는 거에서 조직 안으로 들어와서 조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로 전개되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90년대 중후반 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팀제하고 과부제 공부했었죠. 팀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90년대 후반에 등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팀제 구축되면서 인원 줄어드니까 멤버들끼리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과업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배우고 그러면서 당연히 러닝 얼거니제이션 학습 조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날리지가 창출돼서 이른바 날리지 매니지먼트 지식 경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 경영, 서스테이너블 매니지먼트는 우리 CSR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CSV 공유 가치 창출과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기업의 성장과 사회에 기여하고 그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전략 흐름을 70년대부터 2000년대 이후까지 좀 와이드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 7, 8장과 상당히 연결이 많이 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라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마칠게요.